안녕하세요. 세계사 탐구 영역, 탐구를 강의하고 있는 조청현이라고 합니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크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남자만 투표를 가진 아테네라는 주제. 두 번째는 아테네,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지중해의 주인이 되다.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고 동서 문화의 맞닿음 헬레니즘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통합의 길을 묻다.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계사 탐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만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 하면 아테네의 민주정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과 시대적 상황이 다른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현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바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태그를 볼까요? 먼저 민주정의 나오고요. 다음으로 중장보병, 그 다음에 금권정치, 참주정치, 행정개혁, 도편추방제, 페리클레스, 직접민주주의, 대제민주주의. 이러한 해시태그를 통해서 당시 민주주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어원은 이 데모크라티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데모라는 말은 민중 또는 다수 혹은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크라티아는 지배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모크라티아는 시민 민주주의 혹은 민중 민주주의, 다수 민주주의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게 되죠.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여서 시민들이 직접 모여 나란 일을 결정하는 게 가능했던 것이죠. 이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결정을 그곳, 민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일단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죠. 5천만이 물론 시민권을 가진,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3,500만 정도 되겠지만 그 3,500만 명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하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물론 전자민주주의라는 말도 요 근래에 1990년대에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좀 그런 논의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하튼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여자나 외국인 노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투표권 자체가 없는 것이죠.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란 일을 맡길 사람을 추첨을 통해 뽑거나
서로 돌아가면서 나란 일을 맡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국방위원장이었던 페리클레스 같은 분은 국방위원직을 무려 30년 동안 독점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니죠. 국방과 관련된 일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허용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보병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중갑병이라고도 하며 기원전 7세기 말에 등장하는 군사 형태입니다. 전술 대용이기도 하죠. 점차 귀족 계급이 중심이 된 기사를 대신하여 전투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 귀족 계급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상 귀족 계급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그 기반이 바로 폴리스를 지키는 기사의 역할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것이 청정대 투구와 갑옷, 정강이 바지를 입고 방패와 창을 들고서 가로, 세로 10줄 정도의 두터운 밀집 대형을 이루어 전투에 참가하는 중장 보병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중무장의 비용은 각자 부담이었으므로 이 부유한 평민들이 이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사실상 이 중장 보병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기사 계급의 쇠퇴를 의미하고 시민 계급의 정치적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중장 보병의 밀집대 전술은 영웅보다 이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진퇴할 수 있는 긴밀한 협동력과 공고한 단결력을 요구하여 평민의 시대를 도래하게 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이 중무장 비용은 각자 부담이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이 비용은 심지어 군량미까지도 본인이 해결해야지 됐던 것이죠. 군대에 가서 이제 필요한 물품을 본인이 다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안정된 중산층들이 이 시기에 많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민주주의와 중산층의 역할, 이 부분은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무장 비용은 각자 부담이었고 이 시기에 부유한 평민들이 대거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핵심어는 금권 정치입니다. 이 솔론이라는 개혁가에 의해 금권 정치가 나타나게 되죠. 원래 아테네는 기원전 7세기에 왕정에서 시작해서 귀족정으로 변화하였으나 중장 보병이 나타나면서 금권 정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귀족과 평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귀족들 입장에서는 하것들, 아랫것들 이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중무장을 하면서 정치적 실세로 등장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솔론이었고, 이 솔론의 개혁 내용은 따라서 절충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죠. 뭐 한번 볼까요? 재산 정도에 따라 시민을 4등급으로 나누고 정치적 권리 역시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 차별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어떤 개혁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해지면서 뒤에 나오게 된 독재 정치, 참주 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참주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민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형성된 독재 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참주, 즉 독재 정치를 시행하게 되죠. 참주정 시대는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변모하는 과도기로서 많은 폴리스에서 경제적, 사회적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결과 귀족과 평민 사이의 항쟁이 격심해집니다. 참주는 대개 귀족 출신으로 귀족 상호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미숙한 민중의 지지자가 권력을 획득하여 비합법적으로 독재적 지위에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주정 시대의 많은 폴리스에서는 상공업이 발달하였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하게 되죠. 신전, 수도, 항구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도 이 시기에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클레이스테네스의 행정개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사실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아테네의 부족 단위를 해체하고 여러 부족을 아우르는 인위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하게 되죠. 혈연과 지연을 벗어난 민주정치의 기틀을 확립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족제를 해체하고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결의되어야 할 내용을 500인 내에서 이제 이 안은 내고 이 안은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니까 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여 참주의 등장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행정개혁에서 가장 핵심은 혈연과 지연을 해체시키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학연이다, 혈연이다, 지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쓰고 안 쓰고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족 단위를 인위적으로 해체하고 이 여러 부족을 하나로 아우르는 인위적인 행정개혁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도편 추방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매년 1회씩 참주를 꿈꾸는 야심가의 이름을 도편, 도자기 편, 토기 편에 새겨서 투표하여 6,000표가 넘으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입니다. 이것은 원래 참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실시되었죠. 평민 지도자이며 장군인 페이시스트라토스 참주가 죽은 후 클레이스테네스가 설치하여 기원전 487년부터 485년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방은, 여기서 말하는 추방은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상관없이 시효 기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추방제입니다. 이 제도는 민주적 대개혁의 하나로 시작되었죠.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참조하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 주요 핵심어는 페리클레스입니다. 앞서도 보셨지만 이분은 국방위원장으로서 30년 이상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올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도 또한 국방위원장으로서 맹활약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페리클레스의 시대는 민주정치의 완성을 이룬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회가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하여 가난한 시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죠. 특수직을 제외한 국방위원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외한 관직과 배심원직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이 공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자,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직접민주주의의 특징은 민회, 관직추첨제, 수상제입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 각각의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보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체제죠. 중간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 국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개별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부나 의회를 구성해 정책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남자만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시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후민주주의다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다음으로 현대민주주의와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현대민주주의의 아테네 민주주의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을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테네 지중해의 주인이 되다. 요 부분이에요. 한번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반도는 600여 개의 폴리스로 이루어진 소규모 국가들의 연합체였죠. 당시 그리스 반도의 맹주였던 아테네와 스파르타 역시 페르시아 대제국에 비하면 그 규모는 참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페르시아 대제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죠. 아테네 지중해의 주인이 되다의 핵심 해시태그는 페르시아 전쟁, 지중해 해상권,
델로스 동맹, 페리클레스, 아테네 민주정치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르시아 전쟁이죠. 이 원인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아나톨리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생소한 단어가 있죠. 식민 도시란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식민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자치도시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근 아나톨리아 반도 소아시아로 넘어가서 만든 식민지고요.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아테네와 같은 고도의 직접 민주화된 구조 속에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도시이자 또 본국 식민지 모국과도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필요에 의해서는 배반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민도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식민지의 개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시험에 많이 내죠. 일단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싼 이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제국의 대립을 우리는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3차례에 걸쳐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되어 페르시아군을 격퇴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이 페르시아군을 격퇴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아테네는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군인 페르시아가 언제 그리스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델로스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그것이 기원전 478년의 일입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해상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아테네 민주정치가 완성되게 됩니다. 잘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델로스 동맹이 결성이 되는데 아테네 인근 해역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발적으로 전쟁 기금과 군선을 헌납하도록 되어 있었죠. 주변 폴리스들에게. 그렇게 되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 기금은 나중에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주는 수당 등으로 유용되게 되죠. 이제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중해 해상권을 살펴보죠.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페르시아가 폴리스 연합군과 치른 전쟁을 이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교역로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서양과의 직거래를 원해서 아나톨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싶었죠. 그리스 폴리스의 식민도시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식민도시를 하나하나 접수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해시태그는 델로스 동맹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후에 아테네를 맹주로 페르시아의 재침략에 대비하여 에게의 연안에 200여 도시 국가가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각 도시는 자발적으로
함선이나 화폐를 납부했죠. 아테네는 점차 이 동맹을 좌우하여 그 기금을 아테네의 토목공사나 아테네 시민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의 자금을 유용하여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변에서 보게 된 다른 도시의 불만이 커지자 아테네는 이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동맹국을 점차 예속화하여 이때의 아테네를 아테네 제국주의 시기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게 됩니다. 자유민이죠. 뭐 작은 자치도시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사실 뭐 큰 의미에서 보면 자유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기금, 세금, 협력 기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 지역을 침략하고 굴종시키는 행위 때문에 나중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테네는 외톨이 신세가 되게 되죠. 사실 아테네의 몰락에는 이런 측면이 강했다는 것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문제를 볼까요? 아테네 스파르타 연합군이 페르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으로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통해 아테네가 얻은 것이 있고 잃은 것이 있습니다.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서는 페르시아 전쟁의 승리를 통해 아테네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과제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제시문을 먼저 읽고 해시태그로 넘어가도록 하죠.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테네의 세력이 커지면서 델로스 동맹의 성격도 변질되었습니다. 스파르타는 이에 맞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여 아테네와 대립하게 되죠. 이 대립이 격화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 반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서로 비슷비슷한 국력을 가진 국가들끼리 끝없는 전쟁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점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에는 그리스 반도, 패권 다툼,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맹, 스파르타, 테베, 그리스 문명 붕괴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 반도 폴리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폴리스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통일 국가를 이루기 어려운 자연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반도 국가죠.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이고요. 해안선이 복잡하고 구루성 산지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와 물론 기후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온난 다습하면서 또 건조하고 냉한 그런 기후라면 이쪽은 그리스 반도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 오히려 비가 많고 여름이 건조한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 항해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사실상 복잡한 섬을 연이어서 건너가면서 사실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했던 그런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 본토와 지중해 각지에 많은 도시국가, 다시 말하면 폴리스가 성립하게 됩니다. 폴리스의 구조는 이 도시 중심부가 있죠. 거기에는 종교와 군사의 거점인 아크로폴리스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마지막 보루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사교와 상거래 그리고 공공생활의 장소인 아고라 광장이 존재합니다. 그 외곽 지역은 그냥 농촌이죠. 이 폴리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폴리스 간 대립과 분열이 지속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강한 동족의식을 느끼고 있었고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신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스스로를 헬레네스라 부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 선수들이 그 올림픽 대회에 나갔을 때 그 국호를 헬레네스라고 국호를 달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 헬레네스가 결국은 그리스, 폴리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질의식이죠.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패권 다툼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델로스 동맹을 지배하는 아테네가 횡포를 부려 그리스 반도 내의 폴리스의 자치를 범하고 위협하고 또 항거하는 폴리스에 대해서는 짓밟고 그 시민들을 노예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무도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번영을 시기하고 또 아테네가 우리 스파르타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결성되고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파르타는 어떤 나라일까요? 소수의 스파르타인이 다수의 원주민을 예속 농민 헤일로타이로 지배했습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 강력한 군국주의 체제를 발전시킨 것이죠. 우리가 보통 스파르타 교육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플라톤은 스파르타를 대단히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을 했을까요? 사실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기에 아테네는 혼란과 중후정치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던 시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단일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스파르타를 보면서, 그리고 갈등이 없는 모두가 평등한 스파르타를 보면서 만약 스파르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아테네도 사실상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바람이었죠.
플라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식들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키워야지 된다는 것이죠. 공동 육아시설에,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육아시설이 아니고 보육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부모를 모르게,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게,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철인왕이 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시키되, 철인왕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굴종하는, 자기보다 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요체고 또 권위의 시작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 교육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위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강력했던 스파르타도 테베라는 도시국가에 패하게 되죠. 기원전 371년 레욱투라 전투에서 스파르타군이 테베에게 치욕적으로 패하고 곧이어 스파르타의 힘이 줄어들게 되자 펠로폰네소스 동맹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만고만한 폴리스들끼리 동맹도 없이 홀로 서기를 하고 적과 싸워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면서 그리스는 이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서로 비슷비슷한 힘을 가진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끊임없는 내전은 그리고 그 이후의 내전은 고대 그리스 전체의 약화로 귀착되게 됩니다.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의해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 종식 이후 얼마 안 되어 또다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끊임없는 내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문제를 내봤어요. 여기서는 두 문제 중에 이 부분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들 사이에 벌어진 끊임없는 내전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는 동서 문화의 맞닿음,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시문을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반도를 통일한 뒤 그 여세를 몰아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도 국경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대제국도 갑자기 해체되고 말죠.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가 동양과 서양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해시태그는 폴리스, 인간 중심, 조화와 균형, 동서문화 융합, 개인주의, 세계 시민주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되겠고요. 먼저 폴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주민들이 모여 적을 맞아 싸우던 언덕을 뜻합니다. 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 살게 되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게 됨에 따라 그러한 국가를 폴리스라고 하죠. 폴리스는 그리스 반도 안에 150여 개가 있었고 해외 식민지까지 합하면 1000여 개가 넘게 성립하게 됩니다. 폴리스의 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나 아테네, 스파르타 등의 큰 것은 20만 명이 넘었고 여기서 20만 명이라는 숫자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 남성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수천 명에 지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 20만 명도 전성기 때 얘기죠. 초기에는 몇만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알아야지 되겠죠. 그래야지만 서로 기준을 가지고 비교가 가능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민주정치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발달시켰다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 철학이 기원전 5세기 아테네와 이오니아 그리스 식민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소피스트가 인간 철학에서 먼저 등장하게 되죠. 민주정의 발달을 배경으로 수사와 변론을 가르칩니다. 수사와 변론. 그리고 인간을 탐구하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게 되죠. 이러한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리의 상대성과 주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 정치에 필요한 논리와 수사를 만들다 보니까 곡학 아세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렇게 되면서 소크라테스라는 인간 철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소피스트를 비판하면서 진리의 상대성과 중간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강조하게 되죠. 플라톤은 초월적인 이데아 사상의 바탕을 둔 이상 국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현실 세계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분류의 아버지죠. 언어학, 역사학, 철학, 기타 등등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어요. 생물학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송목, 종강, 그것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를 한 3년간 가르쳤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것은 척후병을 두라는 것이었어요. 상대방의 적지의 지형을 알아야지만 사실상 효과적인 전략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형을 알 수 있는 척후병을 먼저 내보내는 전술을 처음으로 서양에 소개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생물학의 아버지, 군사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여러 분야의 학문의 토대, 그리고 학문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들었던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예술의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화와 균형이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 신전 건축과 조각이 발달했죠. 대표적인 것은 파르테논 신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로마에게 정복당하기까지 약 9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고대 그리스인은 인간의 이상적 형상을 조각을 통해 실현하게 되죠. BC 기원전 5세기에 페이디아스가 만든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 등으로 장중한 공전 양식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플라시텔레스가 균형과 조화가 상징인 고전 조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져오진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동영상 강의에서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 문화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헬레니즘 문화는 어땠을까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으로부터 이집트가 로마에 정복당할 때까지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포함하여 대왕의 정복지였던 아나톨리아 반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인더스강 유역 전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헬레니즘이라는 말은 그리스 문화, 그리스 정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어원적으로는 그래요.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지역을 중심으로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되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 태어난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오리엔트 문화적인 요소도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핵심어는 동서문화 융합입니다. 사실상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 그리스인을 이주시키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70여 곳이 존재해요. 그리스인 남성과 페르시아 여성의 결혼을 장려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알렉산드로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의 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페르시아의 전제군주정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을 관료로 등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이에요. 그리스 문화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하죠. 사실상 중전보병이라는 군사 형태가 보여주듯이 단결력과 협력 없이는 그 중장보병의 밀집 대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조되는 가치가 공동체주의죠. 거기에 비해서 헬레니즘 문화는 개인주의적이고 또 그 역으로 세계 시민주의적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스토아파가 등장하게 되죠.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시민주의를 내걸게 되는 것이죠. 너가 그리스 사람이든 마케도니아 사람이든 혹은 페르시아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모두가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시민이다 라는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또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되죠. 삶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는 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때요? 현대인들과 거의 비슷하죠? 삶의 행복을 위해 마음의 안정과 만족, 위로를 추구한다는 점에선 현대인들과 헬레니즘 시기의 인간들의 그 성향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렉산드리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제국을 건설한 후 정복지 곳곳에 자신의 이름을 따 건설한 도시이고요. 70여 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그리스인들의 거점이자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죠. 특히 이집트에 건설된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 세계의 중심 도시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나중에 악티움 해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존재했던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로 를 내도록 할게요. 자, 세계 각지로 퍼져나간 헬레니즘 문화가 고대 로마와 통일신라에 각각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로 알렉산드로스 통합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조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서융합 정책의 하나로 그리스인 남성과 오리엔트 여성의 결혼을 장려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해외 이주민이 들어온 역사도 통일신라로 거슬러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용가, 쌍화점, 박연, 얀얀세, 델테브레, 그리고 훈련동감, 홍이포, 하멜 등을 통해서 한번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형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셨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읽어야 될지, 읽어볼까요?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내 시로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만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 이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만두집에 만두 사러 갔더니만 회회, 이 몽골인이 있죠. 회회 압이 내 손목을 쥐었어요. 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 후렴구가 나오고요.
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뭐 또 후렴구가 나오고 그자인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됩니다. 회회, 몽고인이 또 등장을 하는군요. 다음으로 이제 박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홀란다이오 선언으로 아시아에 와서 1627년에 우베르케르크호라는 배를 타고 바꿔 타고 일본 나가사키를 항해하던 중 태풍에 밀려 제주도 해안에 표착하게 됩니다. 동료 하베르츠 그리고 피에테르츠와 함께 식수를 구하려고 해안에 상륙하였다가 관원에게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죠. 이들 3명은 조선에 귀화하여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무기를 제조하게 됩니다. 조선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이들 3명은 함께 참전하였고 박연을 제외한 2사람은 전사하고 말죠. 이후 박연은 포로가 된 외인들을 감시 통솔하는 한편 명나라에서 들여온 홍위포의 제주법과 조작법을 조선군에게 지도하게 됩니다. 1653년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포착하였을 때 제주도로 내려가 통역을 맡았고 그들을 서울로 호송하는 임무를 담당했었죠. 하멜이 도감 군호에 소속되자 그를 감독하는 한편 조선의 풍속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박연은 조선 여자와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두었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죠. 박연의 고향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북쪽 드레이프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하멜이 또 등장을 하죠. 이 하멜이 압석되었던 시기는 복림대군 효종이죠. 이 대신들 중에 이 하멜을 뭐 굳이 살릴 필요가 있느냐, 죽여야 된다. 뭐 그게 외교적으로 뭐 조용히 넘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했지만 이 효정이 복림대군은 사실 볼모로 끌려갔던 임금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망국을 해서 이 표착을 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효종은 끝까지 이 하멜을 지켜내는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볼모 생활을 상기하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이런 온라인 강좌가 아니고 대면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대면 수업이란 말이 생소하게 들렸는데 뭐 또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또 쓰게 되네요. 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 우리가 보통 안 쓰는 표현들이죠. 근데 여하튼 뭐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아마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주 정도 더 온라인 강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공지사항에 뜰 예정이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수업에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바람이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문제가 되면 아마 한 2주 정도 더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손 열심히 닦으시고요. 그리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